카운터에 한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 전 고객을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밀려가지고 정말 답답합니다. 아침부터 지금 계속 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간대 평소보다는 20% 정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경위와 어떻든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제 자신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수도권에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개소를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1%를 준중증 병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119 구급대원한테도 그랬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일체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질 않았고, 솔직히 해서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 그 목표 달성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따라올 수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이 뭐로 봐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엔지니어로서 양심을 속일 수 없었다. 자신이 근무하던 현대차의 일부 엔진에서 문제를 발견한 직원. 그는 왜 미국까지 찾아가서 배신자 낙인까지 감내하며 공익제보를 했어야만 했을까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공익제보자 김강호 씨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진에어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진에어의 온라인 탑승 수속 시스템이 전산 장애를 일으키면서 많은 승객이 공항에 발이 묶인 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승객들은 사고에 대한 사전 고지나 제대로 된 안내도 없었다면서 항공사의 미흡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11시 서울 김포공항. 진에어 탑승 카운터 앞으로 체크인하려는 승객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룹니다. 앞서 새벽 시간대 진에어 탑승 수속 시스템이 갑자기 먹통이 되면서 모든 항공편이 줄줄이 지연된 데 따른 겁니다. 진에어 셀프 체크인 시스템이 다운돼서요. 체크인 카운터를 직접 가서 탑승 수속하세요. 제주공항 역시 이른 아침부터 발이 묶인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진짜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도 복구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빨리 모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무자들도 지금 출근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산망에 문제가 생긴 건 새벽 6시 반쯤. 진에어가 사용하는 여객 서비스 시스템의 해외 통신망이 고장나면서 온라인 수속 업무가 완전히 멈췄고 그 여파로 탑승도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9시 20분 출발 예정이었던 미국 과맹 항공편도 오후 늦게까지 이륙하지 못했고, 김포와 대구, 김해, 광주 등 전국 공항에서 예정돼 있던 항공기 100여 편의 출발도 늦어지는 등 차질이 잇따랐습니다. 고객들은 항공사 측의 미흡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일단 전선장애가 생겼으면 최소한 카톡 요즘 알림 많이 하니까 알림톡으로 미리 안내를 좀 해주고 직원들을 미리 배치를 해서 현장에 직원들이 좀 많이 배치가 돼서 상황을 확실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수기로 작업을 좀 빨리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카운터에 한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 전 고객을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밀려가지고 정말 답답합니다. 사후 조치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시간 허비는 물론 관광 일정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는데 보상에 대한 안내조차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착하면 도착지 공항에서 직원이 나와서 안내를 할 거다. 근데 막상 도착지 공항에 와봤더니 아무도 안 나와 있고 아무도 안내도 없었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에어 측은 피해에 대해선 자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최근 KT의 통신장애로 국가적 마비 사태가 발생하더니 오늘은 지하철과 여객기까지 지연되면서 시민들 발이 묶이는 등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신과 교통 등은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인데도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국민 대부분의 일상을 한순간에 멈춰버리게 한 KT통신 먹통 사태.
장애는 80여 분 남짓 이어졌지만 소상공인부터 은행, 공공기관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피해를 미쳤습니다. 원인은 KT 내부의 작은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정신없어요. 지금 갑자기 처음 이렇게 한가할 때 하면 괜찮은데 가장 몰릴 시간에 지금 이게 인터넷이 목통되니까 지금 당황스럽네요, 지금. 지난 9일에는 경기도 여주에서 5만 3천 세대의 전기가 한꺼번에 끊기는 정전 사태가 발생해 도시를 1시간 넘게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보름 간격을 두고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규모 통신과 전기 장애 사태가 잇따른 겁니다. 배달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 다 죽었고 뭐 전기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배달을 받을 수가 없죠. 배달도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가 또 배달을 부를 수도 없고. 사흘 만에 이번엔 교통에까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진에어의 탑승 수속 시스템 이상으로 전국 12개 공항에서 여객기 100여 편의 운항이 줄줄이 지연된 겁니다. 장시간 발이 묶인 탑승객들로 공항은 인산인해를 이뤘고 곳곳에서 항의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리 문자라도 차라리 줬으면 좀 더 여유 있게 나오던지 아니면 공항에서 이렇게 기다릴 일은 없을 텐데 와서 저희는 바로 들어가려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바로 못 들어갔고 이래서 지금 되게 좀 불편한 상황인 것 같아요. 같은 날 서울 도심에서도 출근 시간대 지하철 2호선이 1시간 넘게 신호기 이상으로 지연 운행되면서 시민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다 지연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대리인증 가니까 갑자기 타더라고요. 수십 명이. 평소에도 좀 인원이 많은 역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한 1, 2분씩은 더 섰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딴 기반시설 사고를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기반시설들에 대한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것도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아마도 2차 피해가 훨씬 큰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대부분 기반시설 사고거든요. 기능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관리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뭐 개인이나 기업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이런 기반시설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앞을 내다보고 특히 기반시설 사고는 불편함을 넘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과 투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늘 일부 주유소를 시작으로 적용되기 시작됐습니다. 휘발유는 1리터에 164원이 싸졌는데 주유를 일부러 미루던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주유소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 입구에 그야말로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몰려드는 차량에 직원들도 정신이 없습니다. 앞쪽으로 조금 더. 예, 됐습니다. 너무 비싼 기름값에 주유를 미루던 차들이 유류세 인하에 맞춰 주유소로 몰린 겁니다. 최근에 좀 비쌌어서 기름을 많이 못 넣었었는데 오늘부터 유류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오늘 좀 많이 넣을 생각입니다. 아침부터 지금 계속 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간대 평소보다는 20% 정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류세 20% 인하에 따라 휘발유는 1리터에 164원, 경유는 116원 싸졌습니다. 차주들은 반색했습니다. 오늘부터 주유 가격이 할인된다 해서 여태까지 기다리다가 오늘 가득 채우려고 왔어요. 아무래도 가격이 내리다 보니까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서 천장을 모르고 치솟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값도 한풀 꺾였습니다. 근처에 한 100원 이상은 좀 싸진 것 같은데요.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넣다가 한 9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실수요자가 인하 효과를 얼마나 체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이른 시일 안에 안정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경기 반등의 효과로 인해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오펙에서 이런 증산을 쉽게 결정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따른 가격 인상의 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일단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현장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저유소를 24시간 운영하고 배송 시간도 늘렸습니다. 또 정유사의 공급 가격과 소비자 판매 가격을 매일 점검하는 등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정부가 시중 주유소에서만 요소수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 물량도 제한하는 긴급 조정 조치를 내렸지만 시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소수 물량을 확보했다는 발표가 잇따르고는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 체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요소수를 찾아 나선 운전자는 이번에도 허탕을 쳤습니다. 전날 나온 정부 조치에 따라 요소수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인천 시내에 몇 군데 군용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일반 차들은 지급이 안 되고요. 팔지도 않고 주지도 않아요. 일반 차들이 더 시급한데 컨테이너 실은 차만 왜 주는지. 승용차는 10리터, 화물차 등은 30리터. 충분하진 않아도 요소수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중에서 구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시기와 장소 등을 통보받지 못하면서 답답한 건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까지 전달된 내용은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뉴스라든지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주문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공급에는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용 요소수라도 구할 수 있는 컨테이너 화물차와 달리 일반 화물차 상황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요소수가 부족해 결국 일손을로 화물차 기사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보는 부족합니다. 어디 주유소에 기름인지 모른다고, 요소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정보도 없고 그냥 차 밀린 데 가면은 화물차들 꽉 밀린 데 가면 요소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한정된 날면 어제 아래 같은 경우에도 내 앞에서 끊겼다고. 요소수를 확보했다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발표가 잇따르고 있지만 언제쯤 물량이 풀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일선 주유소의 요소수 공급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까지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2,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도 더 늘어 역대 최다를 이어갔습니다.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 병상 부족 현상을 가시화하자 정부가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368명으로 전날보다 150명 넘게 줄었지만 사흘째 2,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일상회복 단계에서 확진자보다 더 중요한 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 역시 475명으로 사흘째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000여 명을 넘었고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 접종을 완료한 고령층이 시간이 지나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이 확산하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고령층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사망자 수도 18명이 늘어 누적 3,051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4%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는 비상계획의 기준인 75%를 넘어섰고 인천과 경기도 근접한 상황입니다.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혹은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수도권은 76.1%에 이르고 경북과 전남은 입원 가능 병상이 아예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4개, 405개 병상을 추가 지정하고 준중환자 병상도 52개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오늘 수도권의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개소를 대상으로 허가 병상의 1%를 준중증 병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PCR 진단 검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어린이집 영유아와 종사자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어린이집에도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을 초과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과했습니다. 김 총리는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송구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는데요. 김부겸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저에 관한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방역수칙 인원을 초과하여 식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정이 없이 함께 오신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시라 할 수가 없어서 동서했던 것인데 경위야 어떻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들께 그것도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으로서 무엇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부터 다시 살펴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대장동 특검 조건부 수용을 밝힌 뒤 당 내부에서도 시끄러웠는데요. 결국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특검을 받지 않겠다고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중 플레이라며 비난을 퍼부으면서 당장 특검 논의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송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엔 이른바 대장동 특검은 없다고 못 박으며 다시 노선을 정리했습니다. 검찰 수사 없이 특검으로 간 전례도 없거니와 애초 이재명 후보도 같은 의도였다고 강조했지만 취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저한 검찰 수사를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검찰 수사에 유감을 보이며 특검 협상을 거론했을 때와는 기류가 달라진 겁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면 여야 간의 이 협의를 통해서 특검법 협상을 하겠습니다. 야당의 요청을 받아보겠습니다. 앞서 관훈 토론회에 나간 이 후보가 조건부 수용 발언을 하며 직접 승부수를 띄운 데 이어 후보 측근이 강한 특검 의지까지 밝혔지만 당내 교통정리가 안 되면서 결국 돌고 돌아 특검 거리두기로 결론이 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우선 입장을 정한 만큼 기존 고발사주 TF의 규명 대상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가족비리 의혹까지 확대하며 전선을 넓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앞뒤가 다르지 않느냐며 곧장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을 논의하자고 연락해도 답을 주지 않더니 이중 플레이를 하려던 거냐고 맹비판했습니다. 후보자는 앞에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말을 하면서 국민 여론의 간을 보고 있고 그러면서 당은 뒤에서 특검을 저지하는 이중 플레이 작전이 이 후보가 내걸었던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이라는 조건은 이미 충족됐다며 당장 특검을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이재명 후보는 특검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해 주길 바랍니다. 특검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난 만큼 당분간 특검 실행을 위한 여야의 협의 대신 치열한 공방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낙상 사고를 당한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구급차 후송 장면과 진료 기록을 모두 공개하며 정면 대응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조치인데 2017년 대선 때처럼 이른바 배우자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차 안 간이 침대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김 씨 상태를 살피고 이 후보는 곁에서 부인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자택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김 씨가 탔던 119 구급차 CCTV 화면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직접 신고한 내역과 119 구급활동 일지, 김 씨의 진료 기록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11월 8일 오심, 구토, 설사 증상을 호소하였고 11월 9일 새벽 2, 3분의 의식 소실이 있었고 왼쪽 눈썹 위에 2.5cm의 열상 관찰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인의 낙상 사고로 이 후보가 하루 일정을 모두 취소한 뒤 부부싸움설을 비롯한 온갖 가짜뉴스가 퍼지자 민주당은 당시 화면 공개에 이어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김 씨의 병원 이송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구급대원이 질타를 받았다는 논란에는 이 후보가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119 출동 당시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성실하게 임무를 잘 수행한 대원들을 격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후보께서는 119 구급대원한테도 그랬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일체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질 않았고 가짜뉴스 정면 대응에 나선 건데 2017년 대선 당시 이른바 해경궁 김씨 SNS 비방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적이 있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근거 없는 의혹을 퍼뜨린 누리꾼 2명을 고발한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자를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택에서 요양 중인 김 씨는 상태가 호전돼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 후보 측면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권민석 기자 보도에서 언급됐듯이 김혜경 씨 이송을 보고 안 했다는 이유로 해당 구급대원들이 분당 소방서에서 질책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일면서 오히려 대원들을 질책한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들이 상부의 동향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면서 대원들을 질책한 관계자 3명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당시 자신이 누구인지 대원들에게 전혀 밝히지 않았고 대원들 역시 이를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었을 거라며 질책이 아닌 격려를 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앞으로 2달간 이어질 전국 민생 순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를 타고 첫 행성지인 부산, 울산, 경남을 훑으며 바닥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환호 속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울산 전통시장에 도착합니다. 전국의 바닥 민심을 잡기 위한 2박 3일 민생 순회 일정의 첫 행선지입니다. 이 후보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고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좋네. 가격도 상당히 싸네요. 100원은 팁이요. 울산을 시작으로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 민생 대장정에 돌입한 겁니다. 잘 듣고 이재명 후보는 시민의 질책도 달게 받겠다며 듣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낮은 곳을 조금씩이라도 전체적으로 올려야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삶이 개선된다는 생각으로 듣고 또 듣고 또 듣겠습니다. 질책하시는 거 달게 받겠습니다. 특히 청년층과의 교감에는 더욱 각별한 힘을 쏟았습니다. 울산 지역 청년들과 1시간 넘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고충을 듣고 함께 해법을 고민했습니다. 저희 20대들이 가장 크게 많이 걱정하는 게 저는 우리는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분배를 강화해서 소비를 늘리고 공정성을 확대하는, 즉 포용 성장이 지속 성장의 길이다라고 이미 10몇 년 전에 결론을 낸 겁니다. 우리 사회만 이걸 부인하고 있어요. 날이 저문 뒤 부산으로 향한 이재명 후보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과 모레에도 마산과 거제를 잇따라 찾으며 바쁜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중간중간 간이 스튜디오로 꾸며진 버스 안에서 청년과의 대화를 SNS로 생중계하며 참여와 소통을 이끌 계획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국 순회 일정은 앞으로 2달 동안 매주 이어집니다. 내년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 세대의 표심에 이 후보가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첫 외교 안보 행보에 나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 구성은 김종인 원톱 체제 아래 직능별 본부장을 두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물밑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후보가 외교 안보 행보로 보폭을 넓혔습니다. 한국을 찾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상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안보를 넘어서서 이런 글로벌한 이슈까지 한미 간의 확고한 동맹이 더욱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And most importantly, stressing the importance of our ties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We have no stronger ally than the Republic of Korea.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선 남북관계 정상화를 첫 번째 외교 과제로 꼽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현재로선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가역적으로 진전이 돼서 우리가 광범위한 어떤 경제 협력 관계가 수립이 된다면은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는데 물밑 신경전이 치열했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령탑인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원톱 체제가 유력합니다.
중요한 어떤 본인이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자문을 구했고 아주 훌륭한 자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후보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김종인 위원장이 갈 거는 거의 명약관을 한 것이고요. 실무를 맡을 선대 본부장의 경우 윤 후보 측이 직능별로 4명을 공동으로 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준석 대표 측과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소규모 선대위를 강조하며 캠프에 있던 중진 의원의 배제는 물론 상당한 수준의 권한까지 요구하고 있어 변수는 여전합니다. 솔직히 해서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 그 목표 달성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따라올 수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이 모르고 가요. 김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 출범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0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말까지 이어질 막판 조율이 선대위 구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과정에 자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 주목을 받았는데요. 김건희 씨 소환 가능성을 두고는 엇갈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권오수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반 만입니다. 권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띄우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이 호재성 내부 정보를 주변에 알려주고 주식을 사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허수 매수 주문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른바 선수로 불리는 증권 투자업계 관계자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1,600만 주, 630억여 원어치가 이런 수법으로 거래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지난 9월 도이치모터스 관련 업체에 이어 지난달 8일에는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최근 연이어 권 회장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권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등 혐의도 포착돼 권 회장 부인도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배임 혐의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회장 영장에는 돈을 대는 전주 역할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은 일단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 결국 그대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김 씨 관련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해온 검찰이 한 차례 소환도 없이 수사를 매듭짓는 건 오히려 불필요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권 회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으로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나 시기는 권 회장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현대자동차 25년 근무하다가 작년 11월 2일자로 해고되었습니다. 김강호 부장이었습니다. 오 년 전 대기업에 호루라기를 분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중형차의 엔진 결함이 발견됐지만 현대 측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걸 한 직원이 한국과 또 미국 정부에 공익 제보한 것입니다.
오랜 고초 끝에 진실이 드러나면서 한미 정부에 의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금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 주인공 김광호 현 호루라기 재단 이사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작하면서 영상으로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2017년 당시의 모습이 좀 나왔어요. 이거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뭐 짧지만은 전 과정이 간단하게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제가 2018년도 6월 달인가 네. YTN에서 내부 고발 실태 보고서라고 예. 그때 한번 촬영했습니다. 예. 그때 이후로 YTN을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렇군요. 예.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렇게 눈에 띄는 내부 고발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그 시간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상금 얘기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인터뷰는 포상금에 집중하기보다는 공익 제보 자체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쨌든 뭐 포상금을 받게 되셨는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많이 여러 주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예, 포상금 액수는 뭐 많이 알려졌는데요. 네. 벌금 8,100만 달러의 30%, 예. 2,430만 달러입니다. 벌금이 많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 벌금의 30%. 예. 법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고요. 예. 한 285억 정도 되는 거로 그렇게 원화로 환산이 됩니다. 예.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의미가 있었고 예. 현대차에서 내야 하는 벌금 혹은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그만큼 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얘기를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워낙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좀 짧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엔진이 있었어요. 현대에서 개발한 엔진일 것이고 그 엔진에서 문제가 계속 발견된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리콜 담당자셨고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밖에 없는 그 부서에 계셨어요. 근데 문제가 계속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제가 품질 전략팀에 근무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2015년 3월 달에서 7월 달, 8월 달 그 정도 그때 이야기고요. 그때 제가 세타2 엔진의 리콜 담당자였습니다. 리콜 담당. 예. 예, 품질 전략팀이 리콜 업무를 담당하는데 뭐 리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사적으로 모든 결정을 결집해서 하면 한다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경영청에 보고를 하고 네. 만약에 회사에서 리콜 결정이 되면은 네. 정부 기관에 신고하는 역할까지. 예. 그러니까 리콜의 결정과 정부 기관의 신고까지 그렇게 하는 일을 했었고요. 결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알 수 있는 자리였군요. 그렇습니다. 회사 내에 리콜 관련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생산 공장, 품질 보증, 연구소, AS까지 리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뭐 클레임 정보라든지 모든 데이터가 품질 전략팀에서 요구를 하면은 주게 되어 있고 네. 기본적으로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당시에 그렇다면 이게 그 엔지니어시고 데이터로 말하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데이터 자체를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리콜 대상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예. 그 수치로 이야기하면은 예. YF 소나타가 그 당시에 결과적으로 리콜이 됐습니다. 예. 그 커넥팅 로드 베어링이라는 부품인데요. 네. 그 부품의 불량률이 예. 0.1%였습니다. 0.1% 불량률. 예. 100만 대 중에서 1000대 정도 되는 네. 불량률이었는데 전체 불량률은 세타2 GDI 엔진 전체 불량률은 제가 그 당시 기억하기로는 0.12%였습니다. 예. 그것보다 좀 더 높았습니다. 전체 네. 불량률이. 그 이야기는 전체가 다 문제가 되는데 소나타가 판매 대수가 좀 많았습니다. 예. 뭐 95만 대 정도. 그러다 보니까 불량 건수는 좀 많죠. 예. 불량 건수는 많은데 전체적으로 불량률은 똑같았는데 네. 데이터를 보면은 그런 상태에서 리콜은 소나타 11년식하고 12년식 47만 대만 하는 거로 결정 좀 어떻게 보면 축소해서 결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엔진 관련해서 이게 다 결함이 다 있을 수 있는데 현대 측에서는 어쨌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줄인 거네요. 리콜을 해야 되는 것들을. 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표현도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로 보면은 3년이나 한 6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면은 상당히 많은 그 이후에 또 추가로 엔진이 파손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리콜을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파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 절감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축소를 해가지고 은폐를 하면은 나중에 벌금이라든지 소송을 당한다든지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은 리콜 축소 결정이 회사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잘못 결정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엔지니어로서 있는 그대로를 판단했는데 경영청에서는 지금 당장에 축소를 하면은 당장의 실적은 본인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품질 본부장 입장에서는 금년에 좋은 실적을 받아서 내년에 또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축소가 되었으니까 반대로 240만 대를 리콜해야 되는데 47만 대만 리콜해가지고 200만 대 정도 비용을 줄였다. 제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비용을 그만큼 줄였습니다라고 최고 경영층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발견됐고 양심을 속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가 혹시라도 더 커지면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회사 내부에서도 보고도 하셨고 감사팀에도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바뀐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보를 해야 되겠다. 어떤 그 마음으로 가셨는지 그 당시가 좀 생각이 나시나요? 예, 뭐 그때 그 순간을 기획에서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회사 내부 감사실까지 가서 이 문제의 위험성 전부 다 문제된다. 설계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다 문제가 된다. 데이터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감사실 담당자에게 한 2시간 정도 이상 설명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제대로 제가 설명을 못한 건지 감사실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은 충분한 리콜 그리고 이런 결정을 잘못 결정한 책임자들을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결정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감사실은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연말에 인사조치도 없었고 그 후 1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저한테는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그 1년을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감사실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약에 회사 감사실에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가 감사실 직원에게 공언한 대로 저는 밖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끝까지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후에 뭐 그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밖에서 외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이 저는 내몰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 제보를 결정을 하셨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해고도 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조사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다시 복직을 하시기도 했고 다시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그 모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쨌든 관계 당국에서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이 공익 제보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회사가 리콜 은폐가 있었다. 그 이후에는 회사 좀 변화가 좀 있었나요? 그 관련된 사람들이 조금 뭐 처벌을 받는다거나. 저도 뭐 그 과정들을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리콜의 어떤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한 기준을 보면은 그게 제가 문제 제기한 게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기준을 3가지로 보통 봅니다. 리콜 어떤 범죄, 공익 제보의 어떤 범죄 행위를 공익 침해 행위를 제보했을 때 공익 침해 행위가 중지되었는가? 그리고 범죄자를 처벌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보자는 적절한 보호와 보상을 받았는가? 이 3가지 기준으로 성공 기준을 잡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은 리콜은 제가 32건 정도를 건수로 32건을 제보를 국내에 했고 미국은 10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건수로는 9건, 대수로는 한 200만 대 정도가 리콜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뭐 건수는 많이 했습니다만 네네. 그 중에 9건 200만 대 정도가 리콜이 되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적은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한 90점 정도를 매기고요. 그렇죠. 처벌은 지금 말씀하신 아무도 그 부분. 예. 안 됐습니다. 처벌은 아직까지 그렇죠. 아무도 안 되고 저만 회사에서 결과적으로 쫓겨나고 예. 물론 뭐 자발적인 형태로 나왔습니다만 네네.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는 뭐 자발적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죠. 예. 뭐 그런 상황이었고 마지막으로 보상이나 보호 측면에서는 원적 복직 결정을 권익위에서 받았고 네. 그리고 포상금도 뭐 아시다시피 예. 2억 원 정도 네. 최고 금액을 받았고 한국에서는 예. 미국에서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가장 많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한국 금액을 법에서는 최고 금액을 준 거예요? 예. 한국에서는 포상금 최고 금액을 받은 거고요. 그렇죠. 2억 원 최고 금액이죠. 예. 예. 미국도 최고 금액이고 그게 또 맞는 게 제가 1호입니다. 예. 예. 제보 1호고 예. 상금을 받은 그 자동차 안전관리 예. 제보자 법에 의하면은 네. 신고 1호고 포상을 받은 1호입니다. 그래서 예. 뭐 1호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지금 어쨌든 한국과 미국을 다 경험을 하셨고요. 양쪽에서 어쨌든 지금 인정을 받고 포상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비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다르던가요? 공익 제보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가 뭐 엔지니어로 한 25년 넘게 살다가 갑자기 공익 제보자가 되어가지고 네. 사실은 뭐 제가 그렇게 의도하고 시작한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뭐 내몰려 가지고 공익 제보자가 되어서 워싱턴 또 직접 방문해서 제보를 하면서 당시에 계람조사 실장을 직접 만나 뵙고 제가 둘째 딸을 데리고 가서 통역을 시켜가지고 네. 직접 제보를 했습니다. 아, 통역을 뭐 이렇게 가족이 했군요. 어디 뭐 이렇게 제가 뭐 좀 사실은 로펌의 변호사를 네네. 좀 도움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예, 비용 예, 때문에 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네, 네. 저는 메일로는 좀 곤란하다. 예. 직접 가서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정말 좀 설득력 있게 빨리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네. 직접 가서 설명해야 되겠다. 네. 사실 뭐 비행기 사기 한 600만 원 정도 예. 둘이 가다 보니까 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뭐 그렇게 시작이 그렇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2번 더 방문을 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로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드렸고 예. 뭐 그런 과정을 5년 동안 충실히 이행을 했죠. 네. 제보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고 상당히 그 당신이 제보했으니까 이 문제를 당신의 문건으로 증명하라.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 뭐 그런 취지로 저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당시에 담당자였고 예. 그 당시에 그 리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이 담긴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보고서에 의해서 그 보고서를 영문으로 예. 영문화해서 계속 메일로 보내고 예.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과 예. 소통이 있었고요. 그럼 미국 측에서도 한국 측에서도 이 과정에 대해서 제보받은 것이 사실인지 분명히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받으시거나 들으신 건 있나요? 정부 기관에 계신 분들은 예. 그런 측면에서는 입이 엄청 무겁습니다.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요구만 하지 저희 질문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보자이시니까 어떤 것들인지 궁금한 것들이 여쭤는 보지만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들은 것이 없었고 절대 언급이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도 비슷했었나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미국은 설명드렸는데요. 예. 한국은 국토교통부에 일단 그 관할이 되는 것이고요. 국토교통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 네. 그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안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다 기람 조사도 하고 리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 뭐 그런 그때 조사 자체를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다 합니다. 예. 저도 그래서 자동차 안전연구원으로 직접 방문해서 예. 화성에 있습니다만은 예. 제보를 했고 그 이후에 담당 팀장을 2회 정도 직접 만나가지고 추가 설명을 하고 예. 그 정도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2군데 동시에 진행하면서 제일 크게 차이를 느꼈던 게 미국은
공개적으로 진행합니다. 공개적으로. 예, 홈페이지에 가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걸 문건을 다 파일로 해가지고 올립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진행 현황을 간략하게 언제부터 리콜 적정성 조사가 예. 시작되었고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네네. 리콜은 지금 했으면은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네. 되었고 그런 네. 것들을 매월 업데이트합니다. 예. 그리고 결함이 발생되어 가지고 신고가 되면은 예. 그 신고도 계속 업데이트해서 모든 사람이 어떤 불량이 발생되었는지를 곧 100%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반면에 국내는 똑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제보가 되었고 예. 진행이 되었는데 리콜 적정성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하는지 모르는군요. 공개가 안 되고 하긴 말만 한다는 예. 어떤 그런 형태로 되었고요. 그 이후 진행 과정도 예. 공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공익 제보,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공익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개인의 이익보다 더 많은 이들이 취하는 이익을 위한 제보를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고 또 더 독려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에서는 어떤 시스템들이 조금 더 갖춰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지금 충분히 도움이 될까요? 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질문이시죠. 네. 제가 지금 호라이 재단에서 네. 공익 제보자로서 공익 제보자 법률 지원하는데 비상임이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예. 그리고 청년 교육 전문 강사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청년연수원에서 그런 관련 법령들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 조금 그 내용은 조금 법률적으로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보자로서 실제로 겪은 게 있기 때문에 예. 국내 그 공익 제보자 보호나 보상 측면에서 한정해서 보면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하다. 예, 보호는 원직 복직입니다. 보호 자체가 보호의 최종 결정은 원직 복직입니다. 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예, 있도록. 제자리로 예.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 돌아가지 못해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행정 소송을 하면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보상 측면에서 보면은 보상은 벌금 자체가 자동차 관리법으로 보면은 1억입니다. 예. 미국은 1억 500만 달러입니다. 예. 그 1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네네. 것이고요. 그리고 보상 비율, 미국은 10에서 30%인데 예. 기여도에 따라서 예. 그 비율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여도가 높고 결함의 심각성이 높으면은 30%. 예. 저는 이제 그렇게 결정을 받았고요. 국내는 예. 자동차 관리법에 1억으로 되어 있고 예. 그 보상 비율이 4에서 20% 되어 있는데 금액이 커지면은 비율이 떨어지게 예. 그런 식으로 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 내용으로 보면 미국과도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고 예. 상당히 좀 보상을 충분히 해주기에는 너무 네. 미흡하다. 예. 그래서 시민단체나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더 보상 비율을 예. 지금 4에서 20% 해가지고 금액이 올라가면은 예. 비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예. 뭐 정률로 하는 게 좀 좋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예. 전문가들 포함해서 많이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걸어야 되잖아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직장, 또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리고 동료들, 여러 가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에 해당하는 그 비용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봤는데 동의하시나요? 당연하죠. 예. 뭐 제보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저는 철학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손해를 보면 안 된다. 그래야 그게 선순환이 된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방송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제 돌아보면 그 5년 전의 결정을 다시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뭐 포상금을 받게 되니까 뭐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직전으로 좀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상금이 결정이 안 된 상태라면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답은 이 결정. 똑같습니다. 뭐, 포상금은 그렇습니다.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이거 나올 수밖에 제가 없는 것이고. 2016년 8월 8일 비행기 탑승하는 순간에 예. 보상금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문제였고 비율이 문제였습니다. 예. 왜 이 질문을 들었냐면 그 기간이 분명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예. 사실 좀 그런 그
위로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에게 세뇌시키면서 당신이 고통을 받고 예. 힘든 만큼 회사에서 해고되면은 그만큼 보상 금액은 또 커질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라. 예. 그래서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예. 세뇌시켜가면서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어쩌면 공익제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정의감만으로 될 수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를 보지 않는 시스템이 공익 갖춰져 제보자가 있다. 손해 볼 이유도 없고 뭐 굳이 예. 의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을 고치는 거지 예. 다른 사람보다 더 청렴해야 될 그런 그런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예. 보통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공익제보조 관련해서 이제 계속 좋은 일을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속 그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현 호루라기 재단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성 좋네요. 손이 차시네 이렇게. 네. 응? 손이 차셔. 사실 언론도 TV 보고 있으면은 거의 뭐 두 후보 얘기밖에 없어요. 시민들이 정말 너무 안쓰럽습니다. 다 대통령 될 자격을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데 혹시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특검 얘기하셨는데 좀 전보다 좀 더 진일보된 입장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어떤 취지인지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나중에 저희 공보단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보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제 후보로 당선된 다음부터 백브리핑을 받지 않고 있는데 후보님은 앞으로도 직접 이렇게 기자들 앞에 나오셔서 입장 표명하실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돼서도 하겠습니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논두렁시계 사건 조작한 거 검찰 대표로 사과하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더 이상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장 출신의 후보로서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제가 지금 현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선물한 책인데 일반 책입니다. 자, 그동안의 그 정치 활동의 궤적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절대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절대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단언하던데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네, 뭐 이제 저랑은 이제 그 동갑내기 고향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사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밥값도 남이 내는 걸 절대 허용을 안 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거든요. 네? 무슨 골프를 쳤다 뭐 지금 골프 뭐 안 돼. 골프의 그 그린피도 단 한 번도 누가 내준 적이 없어. 자기 건 자기가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니까 뭐 탈탈 털어봐야 나올 것도 없지. 근데 저희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뭐 당연한 거예요. 오늘 아침 설악산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고 서울도 영하권 체감 추위가 이어지는 등 초겨울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닷새째 이어진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고 수학능력 시험일이 있는 다음 주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닷새째 이어진 초겨울 추위. 아침 출근길 풍경은 이미 가을이 아닌 겨울로 변했습니다. 두꺼운 패딩과 겨울 코트, 목도리는 기본. 손을 숨기고 움츠리며 서둘러 출근합니다.
북쪽에서 영하 2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지난 월요일 이후 때이른 겨울 추위가 계속됐습니다. 설악산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졌고 대관령도 영하 3.8도를 기록했습니다. 파주 영하 3.1도, 강화 영하 1.3도, 의성 영하 0.7도, 보은 0.1도 등 내륙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도 1.3도까지 떨어지며 영하권 체감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길게 이어진 추위는 주말 아침까지 조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13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죽겠으니 건강관리 및 농작물에 저온 피해가 없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말 낮부터는 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온화한 날씨를 되찾겠고 일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비교적 맑고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 예년 수준의 기온이 예상돼 입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당분간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은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이 택시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미 대사관의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 운전자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동승자에 대해선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혀 지나친 눈치 보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미국 대사관 소속 외교 차량이 택시를 치고 도주한 당일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 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 때문입니다. 사고를 치고 도망갔는데도 음주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일단 꺼보세요. 뺑소니자인데도. 당시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건 모두 4명. 이 가운데 2명은 외교관이고 나머지 2명도 외교관은 아니지만 특권 면제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대사관은 일단 외교부를 통해 협조 의사를 밝히고 수사 절차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 운전자에게 뺑소니, 이른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가 확보돼 혐의 입증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승자 3명에 대해서는 조사 계획에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고를 낸 주체는 운전자일 뿐 동승자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이 같은 방침을 세운 데 대해 한미 관계 등을 과도하게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면책 특권과는 별개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정식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미 대사관 측 협조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외부 어린이들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았다며 경찰에 신고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해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인천 영종도 아파트 입주민들은 어제 저녁 관리사무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주자 대표 A씨는 이웃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기물을 파손했다고 주장했지만 아이들이 놀이터 기구를 파손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A씨를 감금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다음 주쯤 고소인 조사를 간 뒤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30대 남성이 모르는 여성 등 뒤에서 몰래 소변을 봤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적용됐지만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보도에 한동호 기자입니다. 33살 남성 A씨는 늦은 밤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18살 B양 뒤에 몰래 다가가 소변을 봤습니다. 극단 동료와 연기에 관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B양을 따라가 소변을 봤다는 게 A씨 진술이었습니다. 이후 집에 도착한 B양은 머리카락과 패딩 점퍼에 소변이 묻은 걸 확인해 신고했고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이었습니다. 그런데 1, 2심 재판부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B양이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처음 보는 여성 뒤에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소변을 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도 침해하는 추행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건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나이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안 느꼈더라도 추행에 해당하고 반드시 행위 당시에 이 같은 감정을 느껴야 하는 건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오는 18일부터 적어도 1년 동안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의 모바일 첫 화면과 뉴스 페이지에서 연합뉴스 기사 노출이 금지됩니다.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재평가 대상에 오른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의 지위를 한 단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는 네이버와 다음에서 검색을 통해 기사를 독자에게 제공할 수는 있지만 기사 노출이 금지되고 전재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한 이유로 32일 노출 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다각적인 시정 노력에도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이를 외면하고 부당한 이중 제재를 결정했다며 법적 조치 등 다각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감금하고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며 괴롭힌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중감금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세 사람은 지난해 8월 인천 중구에 있는 모텔과 식당 등에서 10대 남성 D군을 68시간 동안 감금한 뒤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D군이 돈을 갚을 때까지 감금하자고 모의한 뒤 매운맛 소스를 뿌린 빵을 억지로 먹이거나 속옷만 입고 춤추게 간 뒤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이스타항공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스타항공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오늘 관계인 집회에서는 채권단 82% 이상이 회생 계획안에 동의하면서 3분의 2 이상 찬성인 가결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추위로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아침에는 오늘만큼 춥겠지만 한낮에는 13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7도로 내일보다 6도가량 높아지며 아침에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는 모레 새벽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데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도, 춘천 영하 3도, 대전 2도, 대구 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5도, 광주 16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계속해서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수능일 입시 추위도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